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분기 한국 실질 GDP와 미국 2분기 GDP 예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GDP와 관련된 여러 사항과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러시아계 미국 경제학자로 국민소득을 연구하던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가 고안한 것입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미국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해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에게 국민 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 모델을 만들어주기를 요청하였고 수개월의 연구 끝에 국민 소득의 측정 방법 등 체계적인 통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GDP의 탄생입니다. GDP는 뉴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또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미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공로로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GDP, 우리말로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입니다. 회계연도 1년이 GDP의 측정 기간입니다. 측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쌀의 시장 가치가 20만원이고 100섬을 생산하였으며 티셔츠는 시장 가치가 5만원이고 100벌을 생산하였고 법률 서비스의 시장 가치는 100만원으로 100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제의 GDP는 쌀, 티셔츠, 법률 서비스를 모두 계산하여 합산한 1억 2,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GDP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 1인당 GDP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명목 GDP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GDP로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쓰입니다. 실질 GDP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GDP로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거나 경기 변동과 같은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쓰입니다. 실질 GDP 밑에 표를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스마트폰만 생산하는 나라인데 2020년에는 스마트폰을 100대 생산하였고 2021년에는 스마트폰을 80대 생산하였습니다. 그런데 GDP는 이렇게 생산된 대수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시장 가격 100만원을 적용하고 2021년에는 시장 가격 150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명목 GDP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명목 GDP는 1억이 되고 2021년에 명목 GDP는 1억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 대수가 줄었는데도 GDP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네, 바로 물가 때문이죠. 그래서 명목 GDP만이 아닌 실질 GDP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 GDP는 기준 연도를 정하고 기준년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실질 GDP를 구하고자 하는 연도의 생산 대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기준 연도는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표에 2021년 실질 GDP를 구하려면 스마트폰 생산 대수 80대에 2020년의 시장 가격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8천만원이 2021년의 실질 GD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을 직접 비교하면 2021년이 2020년에 비해 생산이 줄었다는 것을 지표로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물가를 고려한 실질 GDP입니다. 1인당 GDP는 국민의 생활 수준 또는 생산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고환자인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도 GDP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 경고를 남겼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하려면 지금의 경기가 좋은지 혹은 나쁜지 알아야 할 것이고, 경기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GDP입니다. GDP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다는 것의 진정한 뜻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사고 많이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그것은 결국 GDP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감소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적게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GDP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경기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GDP의 조사와 발표는 3개월 단위로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GDP의 발표를 보면 속보, 잠정, 확정과 같은 말이 붙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속보치라는 것은 해당 분기가 끝나면 28일 이내에 발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이 2분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분기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분기는 4월, 5월, 6월을 2, 4분기 또는 2분기라고 하죠. 속보치는 6월이 끝나면 그로부터 28일 이내에 발표하는데, 4월과 5월은 확정된 통계치를 반영하고 6월은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4월과 5월의 추세에 따른 예상치를 반영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잠정치는 해당 분기가 끝나면 70일 이내에 발표하므로 6월이 끝나고 70일 이내에 발표하며 4월, 5월, 6월 모두 확정된 통계치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발표된 속보치와 나중에 확정된 잠정치는 그 수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확정치가 연간 단위로만 작성되고 2년이 지난 뒤 3월에 발표됩니다. 2023년 GDP 확정치는 2025년 3월에 발표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GDP를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로 발표하며 한국 기준으로 2분기 기간의 분기 GDP 발표는 7월에 예비치, 8월에 수정치, 9월에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경제성장률은 일정 기간, 즉 분기나 연간 중 한 나라의 경제 규모, 국민소득 규모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은 물가가 상승할 경우 생산량이 변하지 않아도 증가하게 되므로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명목 GDP는 생산량이 100개로 동일해도 반영하는 시장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알아본 것처럼 물가를 반영하여 계산한 실질 GDP의 증가율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며 한국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 발표하고 미국의 경우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연율로 발표합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기준으로 분기 성장률의 주 지표로 연율을 채택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2008년 프랑스에서 경제실적과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스티글리츠, 센, P2C 위원회가 그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경제석학들이 모여서 18개월간의 연구 끝에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삶을 잘못 측정하고 있는 것. 왜 GDP는 앞뒤가 맞지 않는가? GDP의 함정은 GDP가 평균값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가계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의 소득까지 모두 합한 값의 평균값이죠. 가계가 돈을 벌지 못해도 정부 또는 기업이 많이 벌게 되면 1인당 GDP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내 삶의 상태를 대변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 강바닥에 돈을 쏟아붓고 녹조와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해도 GDP는 증가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고통받아도 병원과 제약회사 매출이 늘어나니 GDP는 증가합니다. 부실공사로 아파트가 무너지고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 낭비를 해도 GDP는 증가합니다. 우리 삶에 인플레이션이 덮치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5.5%까지, 한국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습니다. 금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올랐지만 부자들은 자산이 더욱 늘고 서민들은 빚이 더 늘어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인플레이션이 닥쳤지만 양극화는 가속됩니다. GDP에 집착하면 소득 분배와 삶의 질을 놓칠 수 있다. GDP 통계의 함정을 고환자인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가 경고한 것입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어째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는가? 이에 대한 답을 GDP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격차를 감추고 가려지게 만들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습니까? 헌법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못하는 나라이니 공화라는 말의 뜻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GDP 수치 자체가 목표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수치로서만이 아닌 시민의 삶 자체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4월 1분기에 실질 국내 총생산을 발표하자 온 언론이 나서서 깜짝 성장이라며 수출이 끌고 내수도 미뤄졌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 분기에 견줘 1.3% 성장했다고 하면 겨우 1.3% 성장을 가지고 호들갑인가 하겠지만 이는 3개월간의 성장률로 4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 속도로 하게 되면 연간 실질 성장률은 5.3%에 이르게 되니 깜짝 성장률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가파른 성장은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9분기 만에 최대치, 2년 만에 최고, 정부도 시장도 놀랐다며 호들갑을 떨기에 바빴습니다. 과연 1분기의 성장률은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였을까요?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가 0.8% 증가, 정부 소비가 0.7% 증가, 건설 투자가 2.7% 증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1.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건설 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1분기에는 총선이 있었죠. 총선을 위해 모든 예산을 끌어다 미리 집행하고 그리고 그 대부분을 건설사 살리기, 부동산 부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1분기에 깜짝 성장을 이끈 것입니다. 그 외에 증가한 것들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를 제외하고는 증가해봐야 1%도 증가하지 않았는데 수출과 내수가 살아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 것은 누가 보아도 가짜뉴스입니다. 예산은 정해진 한도가 있는 유한한 것입니다. 예산을 미리 끌어다 집행했기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건설에 쏟아부을 예산이 없어지면 GDP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1, 4분기의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건설업이 4.8%, 금융 및 보험업이 2.4%, 제조, 전기, 가스, 수도사업, 도소매, 숙박, 음식이 1%대,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 미칩니다. 농립어업이 3.1% 감소하였고 운수업이 5.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계절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첫째로 정말로 소비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경우와 둘째로 소비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한 경우, 셋째로 소비가 줄었는데 물가가 많이 상승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시세끼를 모두 사 먹던 참바다씨가 7,000원 갈비탕을 삼시세끼 사서 먹다가 갈비탕 가격이 12,000원으로 너무 비싸져서 하루에 2끼만 사 먹기로 합니다. 참바다씨는 소비를 하루 3번에서 2번으로 줄였지만 소비한 금액은 21,000원에서 24,000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은 소비는 증가했다고 하는데 내수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든 통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수가 살아났다니 물가를 직접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을 칭찬해 주어야 할까요? 건설사 살리기에 몰빵해서 얻어낸 성장률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까요? (2024년 7월 25일에)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2%가 감소하여 2022년 4분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수의 금융권과 연구소 등은 0%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입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장률은 예정된 곤두박질입니다. 2분기에 실질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가 0.2% 감소, 건설 투자가 1.1% 감소, 설비 투자가 2.1% 감소,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0.5% 감소하였고 수입이 1.2% 증가하여 수출, 정부 소비와 함께 역성장을 상쇄하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재화 소비의 부진이 컸고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줄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2분기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을 보시겠습니다. 농림어업은 축산업과 어업이 늘어 5.4% 증가하였고 운수업이 6.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분기에 살펴본 대로 계절 요인이 작용했으며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설업이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감소하여 5.4% 감소, 정보통신업이 4.9% 감소, 도소매 및 숙박음식이 1.4% 감소로 역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총선을 위해 많은 힘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2분기의 역성장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0.2%의 역성장은 그나마 선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 등 숙박, 음식,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의 감소가 뚜렷하고 지표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 100만이 폐업하는 상황인데 기재부 혼자 내수 회복이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어느 나라의 기재부냐고 물을 수밖에 없겠죠. 2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 경제활동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도소매 및 숙박 음식업, 운수업,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크게 줄어들고 건설업이 줄어들었으며 순생산물세가 줄어들어 역성장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순생산물세는 부가가치에 정부가 부과한 세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낮은 2분기의 성장률은 1분기의 고성장의 기저효과라고 자위하면서 여전히 연간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6일) 미국 상무부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8% 성장했다고 발표합니다. 미국은 GDP를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로 나누어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예비치입니다. 직전 분기에 발표된 GDP 성장률은 1.4%였고 2분기에 발표된 성장률은 2.8%이니 2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측한 예상치 2.1%를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미국 GDP는 분기별로 발표하면서 연율로 발표합니다. 1분기의 GDP 상승률은 전년 대비 둔화한 흐름을 보였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나왔으며 실업률도 4.1%로 상승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일으키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1.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활동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개인 소비와 민간 투자, 비거주 고정 투자 등의 상승으로 GDP 성장률이 상승한 것입니다. 2분기 개인 소비와 지출은 2.3% 증가하여 1분기에 1.5%에서 개선되었으며 상품과 서비스 모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부분에서 주택 고정 투자가 감소하여 성장률을 상쇄시켰습니다. 이외에 정부 소비 지출 및 총 투자는 3.1% 상승하였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고금리 장기화에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며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는 안도감을 준 것입니다. 2분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2.9%로 발표되면서 1분기 3.7%보다 낮아졌으며 완만한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완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곧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을 만큼의 생태계 구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노동시장의 흐름과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보인다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줄 것이 당연하고 시중의 막대한 통화량에 대한 양적 긴축이 잘 이루어져야만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1분기에 발표한 GDP 수치와 2분기에 발표한 1분기 수치가 변경된 것을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는 실질 GDP 연쇄 가격 기준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 까닭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1.3%로 변함은 없지만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재고 증감, 수출, 수입 등에서 수치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명목 GDP는 국가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데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의 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의 명목 GDP를 달러로 표시한 것이고 국가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2019년에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422억 달러이고 전세계 10위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240억 달러이고 전세계 9위 수준이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셧다운을 할 만큼 위기인 시기였습니다. 2021년에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8,110억 달러로 전 세계 10위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에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733억 달러로 전 세계 13위로 하락하였습니다. 2023년에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7,100억 달러로 전 세계 14위로 하락하였고 호주에 이어 멕시코에게도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달러 강세로 명목 GDP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지만 달러 강세의 영향은 한국만 받은 것일까요? 한국이 과거를 향해 전속력으로 후진 중인 것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것이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는 배후에 대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담당자들도 좀 더 그럴싸한 변명을 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기업부채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국민계정통계의 기준 연도 개편으로 국민총생산 지표를 크게 개선했고 상매각을 통해 부실채권을 그렇게 정리하였는데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수준입니다. 전 세계 1위를 했다고 좋아해야 할까요?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상매각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했으니 성공했다고 해야 할까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데 따라 100.4%에서 93.5%로 하락했고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2.3%에서 113.9%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을 위해 또 건설사 부채를 가계부채로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으니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계 기업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기업으로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죠.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1674개의 상장사 중 한계 기업은 710곳으로 42.4%를 차지했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것입니다. 원인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IMF 구제금융조차도 코로나 때의 기준 연도 개편은 지양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권고도 무시한 채 지표의 수치만 개선해서 대외적으로 건전하게 보인다고 한들 내부적으로 썩은 것은 오래가지 않아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 발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